그리고 정의는 1995년도 15년 정도 논쟁을 하고 나서 협동조합의 정의를 내요. 이게 그 최초의 정의입니다. 공인. 그러니까 협동조합 운동은 이미 1995년도면 160년 이상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160년 하고 난 다음에 정의를 내세요. 이게 굉장히 협동조합스럽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일단 해보고 정리는 나중에. 이 세 줄인데 제가 아까 협동조합은 목마른 사람들이 판 운동인데 그 목을 어떻게 그 운동이 뭐냐면 기업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 활동을 통해서 그 목마름을 해소하는 어떤 것이다라는 그 정의입니다.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 기업이라고 했죠. 기업체를 통해서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욕구, 이게 목마름입니다. 이 목마름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결성한 조직이다. 결사체이면서 기업이다. 이런 뜻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기업체라는 뜻입니다. 이 정의를 95년도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게 공인된 정의입니다. 95년 이전에는 학자들마다 정의가 달랐어요. 농협의 정의 달랐어요. 수협에서 하는 협동조합 정의 달랐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협동조합을 처음 시작할 때 친구들이 협동조합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김성호의 정의가 필요했습니다. 이게 95년도에 정리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의 7원칙이 있어요. 이거 95년도에 정합니다. 정체성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드로 박사가 딱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15년 정도 논쟁을 한 다음에 정의도 정하고 원칙, 7원칙도 개정을 해서 7원칙을 나옵니다. 시간이 좀 아니겠지만 조금 더 할게요. 한 30분 정도만 괜찮겠습니까? 네. 물 좀 드시면 네, 역사 얘기를 너무 오래 했고. 이게 협동조합의 A, B, C 중에서 C예요. C. 원칙. 자, 협동조합은 목마른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기업이에요. 기업 활동인데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 활동인데 7가지 원칙을 국제협동조합이 정해놨어요. 1937년도에 6가지 원칙을 정하죠. 7가지 원칙을 정하고 66년도에 6가지 원칙으로 바뀌었다가 95년도에 7가지 원칙으로 바뀌었어요. 원칙이 2번 개정됐는데 어쨌든 95년 기준으로 첫 번째 원칙이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들. 그러니까 목마른 놈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고 탈퇴도 자유롭다. 네. 실제로는 가입은 그렇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소비자협동조합은 가입이 좀 자유로워요. 소비자협동조합은 처음부터 규모가 커야 됩니다. 출자금 액수가 작아요. 근데 노동자협동조합이나 사업자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은 가입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가입할 때 심사합니다. 이사회가 심사를 하든가 총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탈퇴가 자유로워요. 탈퇴는 완전히 법적으로 탈퇴하면 출자금하고 플러스 된 거나 혹은 마이너스 된 것을 계산해서 지분을 내주게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게 딱 같이 목마른 사람들이 출자를 했는데 이 새끼들이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전행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탈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탈퇴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근데 탈퇴를 하면은 출자금하고 지분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협동조합의 순자산이 줄어듭니다. 자본금이 줄어듭니다. 탈퇴하면. 그걸 안 내주면은 딱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게 채권이 되고. 이게 주식회사하고 크게 다른 점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주들이죠. 주주들이 주식을 사면 이 사람이 탈퇴하고 싶으면 자기 주식을
주식을 팔면 되죠. 근데 주식을 팔면 A가 가지고 있다 B한테 팔잖아요. 근데 이 주식 대금으로 회사에 납입된 건 움직이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고. 협동조합은 밖으로 나가요. 순책사용. 그러니까 그게 되게 무슨 얘기냐면 목마른 사람들이 우물을 파고 기업 활동을 하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탈퇴 도미노가 벌어지면 붕괴됩니다. 주식회사는 붕괴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는 그냥 주금이 그냥 있어요. 주주가 집어던지고 싶어도 주식. 상장되지 않은 주식은 집어던질 방법도 별로 없고 팔리지 않아요. 그래서 상장된 주식은 집어던진다고 하더라도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 회사의 순자산. 이게 굉장히 악질한 특징이에요. 주식회사와 다른 첫 번째 특징. 자, 두 번째 특징이 주식회사하고 또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라고 하는 것인데 1인 1표입니다. 1인. 그러니까 목마른 놈들끼리 모여서 한 놈당 한 표를 줍니다. 주식회사는 1주 1표입니다. 1주 1표.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발언권이 세요. 그죠? 그러니까 주식회사에서 경영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을 많이 갖고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의 아들이나 딸로 태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협동조합에서 경영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지지를. 조합원총회에서 1인 1표를 뽑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경영자가 되려면 지지를 받아야 돼요. 이게 협동조합이 주식회사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이고 협동조합이 소위 민주적인 성격, 민주적인 기업이다라고 했을 때 갖는 가장 큰 원칙인데 근데 이게 협동조합의 원초적 단점이기도 합니다. 기업 활동의 관점에서는 이건 시끄러워요. 주식이. 일단 무지하게 시끄럽습니다. 주식회사는 질서가 잡혀있어요. 대주주를 중심으로 해서 주주총회 해봐야 소액주주들은 물론 요새 소액주주 운동이 있지만 좀 하는데 그냥 끌어내는 거지 경기들. 그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1주 1표이기 때문에. 근데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다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끌어낼 수 없어요. 시끄럽습니다. 시끄럽고 경영의 속도가 늦을 수 있어요. 기업 활동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게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 단점. 그러니까 저 같은 협동조합주의자, 그러니까 이건 로치데일 소비조합 때부터 있던 단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협동조합주의자를 협동조합 활동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인 1표의 민주적 원리, 이건 참 좋은 건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가지고 머리를 쥐어싸매고 있는 원칙입니다. 물론 이 솔루션 나왔어요. 솔루션 나와 있지만 그게 뭐냐면 이제 규칙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협동조합은 정관이고 규약을 정해요. 이게 조합원들끼리 하는 약속 같은 걸 정해놔요. 안 그러면 이게 이제 완전히 무슨 이상한 시끄럽고 시간 많이 걸리는 조직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세 번째 원칙은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판 우물이라고 했어요. 목이 말라서 우물을 팠으면 우물물을 마셔야 되죠. 조합의 조합의 사업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이용 안 하고 그냥 출자만 해놓는 것은 꽝이다 이런 뜻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식만 사면 되죠. 협동조합은 이용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반영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1년 경영 운영을 하고 나서 남는 돈은 잉여금을 조합원들한테 배당합니다. 주식회사는 그 이익금을 주주들한테 배당하죠. 적립하고 배당하죠. 마찬가지로 협동조합도 그 잉여금을 적립하거나 배당합니다. 일정 부분 적립합니다. 법정 적립금을 10%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현재 협동의 기본인데. 그리고 뭐 임의 적립 좀 하고 나머지는 배당하는데 주식회사에서 배당은 일종의 출자 배당입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숫자에 비례해 가지고 배당을 주죠.
주식 배당. 근데 협동조합은 그렇게 배당하지 않습니다. 출자금에 대한 배당이 있어요. 왜냐면 출자 액수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전체 출자금의 30%까지 출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출자 배당을 제한해요. 그러니까 1년에 출자액의 10% 이내로 제한합니다. 이건 주식회사와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무슨 배당이냐면 이용 실적 배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배당에는 출자 배당과 이용 실적 배당이 있다. 주식회사 배당은 그냥 출자 배당이 아니고 주식 가지고 있는 숫자 배당하는 것인데 출자 배당과 이용 실적 배당이 있다. 출자 배당은 제한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면 실적 배당의 총액이 출자 배당의 총액보다 커야 됩니다. 이걸 안 지키면은 그 구속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라고 하는 원칙. 1번, 2번, 3번 원칙은 로치데이 소비조합 때부터 있었어요. 1, 2, 3, 그 다음에 5번 원칙까지 로치데이 소비조합 때부터 한 번도 바뀌지 않고 95년까지 있었던 원칙. 자, 교육 원칙부터 얘기할게요. 교육 원칙은 자, 목마른 사람들이 파 농목이다. 목마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기업이고 1인 1표 운영되는 기업이다. 그래서 그 회사의 수준이 주식회사의 수준은 대주주의 수준이 그 회사의 수준입니다. 보통. 그죠? 대주주가 똑똑한 놈이 있으면 그 회사가 수준이 높아지는 거고 대주주가 멍청한 놈이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회사는 대주주가 아주 똑똑하거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뽑아놓은 경영자가 아주 똑똑하면 그 사람 중심으로 확 가게 돼 있어요. 그거 뭐 소액주주들이 뭐라고 하면 그럼 개의치 않고 그냥 쭉 갑니다. 안 따라오는 놈들은 탈락합니다. 협동조합의 수준은 조합원이 그 회사의 수준이 네. 협동조합의 경영자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갑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조합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을 끊임없이 교육하게 되고 있어요. 이게 교육의 원칙. 그러니까 그래서 협동조합 교육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건 로치데이 소비조합 때 만들어졌어요. 184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아주 그게 굉장히 눈물겨운 과정이었는데 로치데이 소비조합이 28명의 조합원을 시작을 했는데 쭉 가다가 500명이 됐어요. 500명 조합원. 500명 정도까지는 그냥 조합원 총회를 합니다. 이렇게 큰 교회당에 있는 거죠. 1000명을 넘었어요. 한 2000명 됐어요. 모일 데가 없어요. 일단. 모일 데가 없죠. 그래서 대의원들을 뽑습니다. 대의원들을 뽑아서 10명에 한 명씩 뽑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의원 총회를 하는데 근데 실제로 그 협동조합의 주인은 개별 조합원이죠. 이 사람들이 주인이죠. 이 사람들한테 그 회의 결과를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대의원들도 그걸 추인을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1840년대 영국 전체의 그 문맹률, 까막눈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비율이 읽고 쓸 수 없는 문맹률이 몇 프로였냐면 90%였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1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로치데이 소비조합의 조합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까막눈들 90%.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뭐 알릴 방법이 없네. 그래서 뭘 했을까? 조합원들을 가리켜 모아놓고 글 공부를 시키고 글 공부를 정말 사력을 목숨을 걸고 글 공부를 시키고 숫자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게 교육의 원칙. 그러니까 1, 2, 3, 4, 5 원칙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원칙. 로치데이 소비조합 때부터 있던 원칙.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가입과 탈퇴의 자유라고 하고 1인 1표, 그 다음에 경제적 참여, 그 다음에 교육의 원칙. 이게 바뀐 적이 없고 그 다음에 95년도에 새로 만들어진 원칙이 두 개예요. 4원칙하고 7원칙.
지원 측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이거는 레이드 로박스가 제기했던 문제의식을 원칙으로 받아들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협동조합의 7번째 원칙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인데 이거 어떤 원칙이에요? 80년대 레이드 로박스가 막 문제제기 이걸 15년 정도 논쟁을 거쳐서 이걸 받아들인 거죠. 국제협동조합. 그 다음에 4원칙은 여러분들의 교양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협동조합은 자율과 독립의 원칙을 갖고 있다.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가 삼성전자죠. 그죠? 삼성전자가 협동조합을 자회사로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네. 네. 가질 수는 있죠. 가질 수는 있죠. 삼성전자가 협동조합을 자회사로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협동조합을 자회사로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왜? 1인 1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법인도 조합원이 되면 맞아요. 30%까지 출자할 수 있어요. 그 이상 못합니다. 30% 출자해도 1% 출자한 사람과 똑같이 한 표예요. 한 표. 지배할 수가 없어요. 지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외부로부터 지배당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회단체나 시민단체나 정당이나 이런 게 또 협동조합을 자기관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을까? 뭘요? 자기관. 자기관을 만들. 자기관. 그것도 없죠.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네. 자, 거꾸로. 협동조합은 주식회사를 자회사로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질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1주 1표예요. 협동조합이 50% 이상 지분만 갖게 되면 그 회사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자회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어떤 회사나 어떤 기관의 자회사나 자기관이 될 수 없지만 원리상 거꾸로 협동조합은 수많은 주식회사를 자회사로 겁니다. 우리나라의 농협이 대표적인 농협. 우리나라 농협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역의 단위 농협, 그러니까 농민들이 조합원이 단위 농협이 1200개쯤 있어요. 전국에. 단위 농협의 평균 규모는 자산이 한 2,500억 정도. 그것도 작지 않죠. 이건 협동조합이에요. 이 협동조합들이 모여서 중앙회를 만들었습니다. 농협중앙회. 이것도 협동조합입니다. 중앙회. 이거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단위조합 협동조합이고 농협중앙회도 협동조합이에요. 그런데 이 농협중앙회가 두 개의 자회사를 갖고 있어요. 거대한 자회사. 두 개가 다 주식회사입니다. 농협중앙회가 100% 지분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협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라고 하는 주식회사를 자회사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협금융지주의 또 자회사가 뭐냐면 농협은행이에요. 이것도 주식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농협투자증권 이것도 주식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농협보험 이것도 주식회사고 얼마 전에 농협금융지주가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했어요. 이거 주식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농협금융지주고 농협경제지주 이거 주식회사거든요. 농협중앙회가 100% 지주회사입니다. 농협경제지주의 자회사가 주식회사 하나로클럽 하나로 맞죠? 그 주식회사입니다. 농협중앙회의 손자 자회사. 그 다음에 이제 비료회사 남해화 이거 주식회사입니다. 농협유통 이거 주식회사고 농협무역 이것도 주식회사.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주식회사를 자회사로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는 안 돼요. 거꾸로. 이게 자율과 독립의 원칙. 협동조합이 아주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몬드라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협동조합들의 기업 집단인데 50조 정도 돼요. 총 270개의 회사가 하나의 기업 집단을 구성해 재벌 그룹 같은 걸 만들어요. 단지 주인이 이씨 가문 정씨 가문이 아니라 그 노동자들이 주인이라는 정말 다른데 기업 집단을 구성을 했는데 그 중에
103개는 협동조합이고 나머지 140개는 주식회사. 이 협동조합이 만든 자회사. 그 다음에 이제 사단법, 재단, 사단법인, 그다음에 대학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협동조합과 협동의 원칙이 1960년대에 만들어진 원칙인데 이게 또 협동조합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센터가 협동조합이거든요. 저희 센터는 조합원이 10명짜리 노동자 협동조합. 조합원이 10명인데 8명은 개인이고 우리 출자금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씩 출자금인데 개인이 8명이고 2명이 법인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아이쿠. 아이쿠 아시나요? 예. 아이쿠. 아이고 생각. 네, 아이쿠 생협. 제가 그 아이쿠 생협 처음 만들 때 제가 자문을 했었거든요. 90년대 후반에. 지금은 거대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신나는 조합이라고 마이크로 크레딧 하는 그 사단법인이 있어요. 이제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씩 만든 1억짜리 이제 협동조합. 우리가 2013년도에 센터를 협동조합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제가 이제 이사장이에요, 이사장. 그런데 우리가 그거 쓸 일이 많아요. 퀵서비스. 퀵서비스 쓰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퀵서비스 업체 어디랑 하는 거래를 시작을 했는데 쭉 검색을 하다 보니까 한국 퀵서비스 협동조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잠깐 봅시다. 그때 한 30분이 채 되지 않아서 퀵서비스의 이사장님과 정무이사께서 오토바이를 막 타고 나타났죠. 퀵서비스 협동조합. 그래서 그 단가를 물어봤어요. 당신들 얼마나 먹나요? 그러니까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거래하는데. 그다음 30분 만에 달려온 거 보니까 서비스 괜찮잖아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거래업체. 왜? 협동조합이죠. 그러니까 협동조합들은 협동조합 물건을 사주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원칙. 협동조합들끼리 서로 돕게 되어 있어요. 주식회사는 주식회사라고 도와주는 거 없어요. 경제하는 없는데 협동조합은 그 돕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 연대 차원의 이론이 되죠. 네. 그리고 근데 이게 왜 60년대가 되면 60년대가 되면은 협동조합들이 규모가 커지고 있었지만 다국적 기업,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놈들하고 경쟁을 하게 됐는데 단위 협동조합은 경쟁이 안 돼요. 그래서 협동조합들이 잘 뭉칩니다. 연합회를 만들고 우리나라의 농협도 1200개의 단위조합이 그 뿌리거든요. 그게 실체인데 이 개개로는 약합니다. 농협중앙을 딱 구성을 해서 개개로는 2,500억짜리인데 이게 350억짜리, 350조짜리를 만들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350조짜리로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협동조합과 협동의 원칙을 만들어낸 이유인데 그래서 그 퀵서비스 협동조합 이사장님께 우리하고 근데 거래를 하고 우리 협동조합 거래를 하고 서울의 신협 두 군데하고 이제 농협 두 군데를 제가 찍어줬어요. 가서 영업하죠. 가서 이어같이 영업하는. 딱 만나면 이제 우리 협동조합이 나와. 니들도 협동조합이고 협동조합과 협동. 우리한테 입찰할 기회를 달라. 아니 우리 서비스 좋고 가격 괜찮아. 우리 거 써라. 원칙 안 해. 근데 그렇게 가서 영업을 하시라. 근데 이제 서울의 관악무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단위조합입니다. 거기가 자산이 한 1조 8천억짜리 조합입니다. 직원 막 150명? 거대한 중견 이상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퀵서비스 업체가 왔으니까 담당 직원이 있을 거예요. 담당 직원이 보기에는 이게 와서 불러오던 개벽주가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내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치면 그놈 그 이름을 딱 기억했다고 SNS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협이 국제협동조합에 가입돼 있어요. 이 원칙을 노골적으로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 직원은 징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뭔가 꾸중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협동조합 물건을 혹은 협동조합한테 입찰 기회를 안 주거나 혹은 협동조합한테 그 물건을 사지 않을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너무 비싸다거나 질이 안 좋다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협동조합 물건을 사줘야 돼요. 이거 원칙. 그러니까 소규모 비즈니스를 할 때 노동자 협동조합을 만들까 주식회사를 만들까 할 때 상당한 기간 동안 협동조합을 만드는 게 좀 유리해요. 이 농협이라든가 이런 혹은 또 있는 협동조합들 거래처를 빨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칙이죠. 이게 협동조합의 원칙입니다. 7가지 원칙. 자,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마지막으로 유형 이해가 되죠? 소비자 협동조합이 있다. 생산자, 노동자, 사회적 협동조합, 신용조합, 주택협동조합, 그다음 다중이해 관계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조합과 직원조합 같이 만드는 생산자조합은 사업자조합과 직원조합 같이 만드는 협동조합입니다. 저희가 프레시안이라고 하는 회사를 주식회사 애들을 협동조합으로 전환시키는 일을 재작년에 했습니다. 지금 협동조합으로 바뀌었어요. 그 협동조합은 3,000명의 소비자 조합원과 30명의 직원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를 반반 뽑아요. 이사회. 그게 다중이해 관계 협동조합. 이해가 되십니까? 네. 소비자 협동조합, 소비자 조합원과 노동자 조합원이 같이 하나의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이사회를 보통 반반씩 구성하거나 3분의 1, 3분의 1을 구성하거나 뭐 이런 것.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굳이 만들 필요 없죠.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데 경영을. 그래서 그런 모델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이제 자, 그 다음에 소비자 협동조합을 할 만한 것들은 그러니까 독과점 시장을 소비자 운동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독과점 시장이 뭐게요? 통신회사. 통신. 네. 3개사가 독과점을 하고 있어요. 이거 비쌉니다. 엄청 비싸. 요금. 그 독과점 이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제4위통을 협동조합으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근데 취지나 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이런 자본주의를 그걸 견제하기 위한 포인트.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소비자 협동조합. 그러니까 독과점 시장을 소비자 운동원으로 바꿀 수 없을 때 보통 소비자 협동조합을 만들어 뒤집어 버려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가장 집중적으로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제주 도민들이 협동조합으로 항공사를 만들었습니다. 제주 스카이버스 협동조합. 제가 그 부이사장입니다. 제가 이제 제안을 처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주도를 1년에 1,200만 명씩 방문해요. 다 비행기 타고 가는 거죠. 비행기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저가항공사들 5개가 다 취향을 하는데 좌석이 90% 이상 차요. 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일종의 독과점인데 그 사람들이 그 놀러 가는 사람 기준으로 요금을 받아요. 제주도 놀러 가는 사람들이야 돈 좀 내도 제주 도민들 이 사람들은 이동권에 제한을 받는 거지. 이 사람들이 주말이나 성수기 때 육지에 오기가 힘들어요. 비싸, 너무 비싸. 왕복 20만 원 넘습니다. 저가한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제주도 사람들 많이 찾아오는 건 좋아요. 자기들이 이용하려고. 완전 이상해. 완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본 거죠. 그래서 제주에서 김포까지 셔틀버스처럼 운행하는 게 필요하다. 이건 당신들이 협동조합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안을 했죠.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요구에 기반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축구 클럽 중에 FC 바르셀로나 메시가 있는 축구 좋아하는 사람 그게 협동조합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것입니다. 지역의 문화 활동.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동호인 인터넷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은 인터넷 동호회가 되게 소셜 커머스를 합니다. 공동구매. 근데 이게 좀 법적으로 좀 취약해요. 취약합니다. 특히 캠핑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뭐 값싼 캠핑 장비들은 공동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캠핑카 같은 건 공동구매 못합니다. 그 회장이 팔아먹고 튀기면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 소유로 만든 다음에 조합원들 이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비자협동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능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 동호인 중에 그 사진 동호인들은 그 스튜디오를 협동조합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호인들 같이 이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강상호라고 하는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근데 그 오프라인 모임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오프라인 모임에서 그 지역에 애견센터 같은 활동을 그 다음에 이제 실버 서비스 업종 요양병원들을 자식들이 모셔야 되는데 집에 모셔야 좋지만 어쨌든 요양병원에 좀 모시게 되는데 서비스나 가격을 믿을 수가 없어요. 특히 서비스를 믿을 수가 없을 때 자식들이 모여서 요양병원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경영에 참여하죠. 서비스가 좋아지죠. 그래서 이제 올해 저희 센터가 좀 전략적인 협동조합으로 이제 육성하려고 하는 협동조합. 올해 몇 군데 아마 시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아시죠? 네. 맞벌이들이 애들을 그것의 실버판이라고 합니다. 실버판. 이해가 되시죠? 교육협동조합, 주택, 미디어, 그 다음에 이거 정비협동조합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러니까 1급 정비까지는 안 되고 경정비. 보통 여성 운전자들이 정비 공장에 가면 바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경정비를 하나 만드세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크기로 한 10동짜리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한 그 2개 단지 정도 주민들이 모여 만드세요. 조합원이 500명, 한 1000명 정도 되면 그냥 안정적으로 만드세요. 근데 그러려 치면 일단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아야죠. 모으는 게 힘들어요. 모으는 건 어떻게 모으내는 거예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모으는 공고를 낸다고 하죠. 장을 얻어. 아 그거야 제가 할 거야. 그 나중에 개별적으로 나중에 그 지역 주민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협들도 굉장히 많고 그 조직을 풀더라도 뭐 방법을 찾아야죠. 그렇지만 이거 굉장히 유력한 소비자협동조합. 근데 특징이 소비자협동조합은 일단은 조합원 규모가 필요해요. 처음에 일정하게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시작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만들면 잘 안 망합니다. 그 고객들이 조합원이 있고 상당히 안정성이 높고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소비자협동조합의 제일 첫 번째 전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비소비자협동조합 무슨 다이어트 동호회 이런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만들면 다이어트 식품 같은 걸 좀 싸게 먹고 그다음에 헬스장을 운영하지. 헬스장. 네. 아니 어떤 헬스장하고 싸게 거래하는 거. 적당히 살이 빠졌다 싶으면 탈퇴하는 거. 그럼 인터넷 동호인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소셜 커머스를 소비자협동조합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산자 내지 사업자협동조합인데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위 자영업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소득을 배분을 했을 때 2012년도에 가장 소득이 떨어진 층이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2008년도를 100으로 했을 때 지금 한 70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득이 줄었어요. 근데 소비는 안 줄었어요. 뭐 되게 힘든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좀 참고할 만한 협동조합은 버거킹. 버거킹이 본사가 협동조합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KFC 본사가 구매협동조합입니다. 사업자협동조합입니다. 던킨도너츠입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천국인데 처음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사하고 프랜차이즈들하고 이게 사실은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익을 많이 보면 여기가 손해를 보고 그죠? 이 몫에서 서로 나누는 것인데 늘 싸웠어요. 80년대, 70년대 치고받고 싸우고 지랄들을 했는데 92년도에 버거킹이 본사가 체인 점주들하고 싸우다가 백기를 딱 들었는데 그러면 본사를 그냥 이들이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요. 우리도 조합원으로 참여. 단 버거킹이라는 브랜드는 우리 거니까 매출액 대비로 로열티만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버거킹이 이제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됩니다. 체인 점주들의 소득이 한 1년에 2만 불 이상씩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체인 점주들이 살판 난 거지. 그러니까 맥도날드 하는 놈들도 막 버거킹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기존 본사 입장에서는 로열티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체인 점주들도 소득이 늘어났고 그러니까 윈윈 게임을 하게 된 건데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사업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업이 파리바게뜨하고 던킨 도너츠하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파리바게뜨가 가장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 점주들은 계속 가난해지고 있어요. 소득이 줄고 있어요. 본사는 그냥 배가 남산만에 됐다 이게 지리산만에 됐죠. 근데 본사가 이렇게 일을 많이 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점주들이 소득이 늘어나야 거기 일하는 비정규직도 실력이 올라갈 거고 뭐 이렇게 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자 협동조합 방식을 통해서 이제 올해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을 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조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상당히 유력한. 그래서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이 몇 군데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직 좀 약하지만. 뭔지 이해가 되시죠? 네. 농협이나 이런 거 이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직원협동조합은 다 모든 업종에서 할 수 있지만 직원협동조합은 힘듭니다. 이건 잘 망해요. 소비자협동조합이나 사업자협동조합은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면 잘 안 망해요. 안 망하는데 이건 망합니다. 규모가 커져. 시장에서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망해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할 수 있다. 특히 청년 창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상당히 이제 유력한 방식으로 이제 할 수 있다. 아까 협동조합 간 협동이나 이 네트워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안에서 창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자, 협동조합 기본법 발효 이후에 지금 7,000개 정도가 생겼는데 그 중에서 이 사업자 협동조합이 80%입니다. 80%. 무슨 얘기냐면 미용실 원장 5명, 10명이 협동조합을 만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빠마약이나 염색약을 좀 싸게 구입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바꿀 때 훨씬 싸져요. 그 다음에 한 10군데 미용실 원장이 모이면 명동에 매장을 하나 낼 수 있어요. 혼자서는 절대 낼 수 없어요. 동네 미용실 돈을 모아서 명동에 매장을 하나 내서 그 장사가 잘 되면 수입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2008년도 대비 소득이 줄어든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가장 살기 어려워졌어요.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노동자들은 월급이 줄지는 않잖아요. 월급쟁이가 뭐 월급 주는 일이 있습니까? 아직 우리나라 임금 피크제도 없고 아직. 그때 실업자들은 지금 실업자라고 해도 소득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줄어드는 거 같아요.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줄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요새 모여서 이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지. 혼자 막 꽁한 짓을 다 하다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모여서 한번 모색해보자 이런 거. 그런데 7,000개 중에서 3,500군데는 전화를 안 받습니다. 만들어 놓고 없어진 거예요. 의미가 없어진. 그러니까 만들긴 했는데 문을 못 연 거지 아직. 나머지 3,500개 중에서 2,700~800개는 이미 재작년에 만들었는데 사업 규모가 뭐 500만 원이 안 돼요. 1,000만 원이 안 돼요. 실제로 기업 활동이 안 되는. 네, 한 10%를 보고 있습니다. 700개가 작동하고 있어요. 성공한 게 아니라 작동. 협동조합으로 작동하고. 근데 그 숫자가 너무 많은 숫자예요. 우리나라처럼 이 인프라가 취약한 사회에서 그래서 협동조합에 대한 무리의 정보유전 마인드, 사업 불철저 이런 것들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 과제다.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중기적 과제부터 얘기를 하면 이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들의 정착과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래서 그 역할을 어떻게 하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농협, 수협, 신협 어떤 기존 선배 협동조합들하고 이 협동조합, 신규 협동조합을 어떻게 연대해야 하는가 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협동조합 블록을 일단 형성하는 거죠. 유럽이 이게 돼 있어요. 유럽의 협동조합들은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GDP 대비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12% 정도 됩니다. 유럽은 전체 경제, 그러니까 GDP 대비 한 12% 정도를 협동조합 블록이 차지하고 있어요. 고용은 7%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단 블록, 그 다음에 전체 GDP 대비 한 10% 정도 규모로 확장하는 거예요. 전체 고용에서 한 5% 정도 확장. 이게 장기적 과제입니다. 이거는 한 20년. 제가 은퇴할 때, 은퇴한 직후 이때쯤까지 이 과제를 통해서 어떤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여하는가? 협동조합.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경제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협동조합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경제민주주의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그럼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인데, 뭐 이제 그런 거죠. 시장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손해는 이 시장이라고 하는 기제가 없으면 이 어떻게 도대체 내 손해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공기 같은 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이거나 여러분이 앉아있는 교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어떻게 존재할까? 그러니까 그 다른 방식은 뭐냐면 다른 방식이 한 70년 해봤는데 그 다른 방식이 이것을 100만 개 찍어서 한 달에 통역한 거예요. 어떻게 나눠주라고 100만 개 찍을지 150만 개 찍을지는 계산을 하지 않아요. 계획을 해서. 그러니까 근데 이 실험은 실패했어요. 시장을 대체하는 어떤 시장을 계획으로 대체하려고 했던 시도는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저는 이 시장 체제가 영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 어떻게 어떤 것으로 대체할 것인가? 대체제에 대한 생각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실마리조차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체제가 없는 아직 대체제가 발견
문제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어떤 매우 불가피한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시장에 대한 이제 생각이죠. 조합주의자들의 생각이 대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다음 세대나 우리 다다음 세대에 이렇게 아주 천재가 나와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고안할 수도 있겠죠. 막스는 실패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고안하는 건 뭐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게 뭐가 될지는 아예 생각이 안 나니까요.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 결국은 협동조합은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생산 관계라고 얘기해요. 기업 지배구조가 민주적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기업의 성과를 나누고 분배하고 이런 것이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업 지배구조 민주적이고 그 다음에 참여 관계자들, 이해관계자들이 깊이 참여하는 이런 기업 지배구조가 기업 지배구조 진화의 역사에서 우성인가 열성인가 하는 거죠. 저도 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확대될 거라고 생각해요. 확대될 것이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경제민주주의를 진행시키고 진척시키는 데서 일단 아주 원초적으로 관계되어 있고 그 이제 자기 역할이 있는 거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분배 기능에 있어서 주식회사보다 훨씬 좋은 분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협동조합. 저는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통과가 됐어요. 저는 통과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게 기본법이 통과되고 나서 그날 밤 제가 잠을 못 잤는데 일본 사람들 통과 못 시키고 이명박 근데 확 밀어붙여서 했어요. 근데 이 문제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심하려고 있기 때문에 뭔가 딱이는 모르겠지만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 5년 동안 했던 것 중에 유일하게 잘한 한 100년 정도 지나서 전 이명박 괜히 심한 생각을 했죠. 100년 정도 지나서 한국의 협동조합 운동사를 누가 쓴다면 아마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이럴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5년 동안 한 것 중에 유일하게 잘한 거예요. 기획재정부 장관을 내세워서 확 통과시키고 싶어요. 김대중 노무현 때 엄두도 못 냈던 거예요. 왜냐하면 협동조합 기본법 만드는 건 농협이 계속 반대를 했어요. 근데 농협하고 척져가지고 국회의원 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서울의 몇 지역 빼놓고 그러니까 엄두를 못 냈던 거죠. 김대중 대통령은 협동조합 전문가예요. 정말 잘하는 사람. 노무현 대통령은 저하고 개별적으로 인연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노동자 기업인수지원센터라고 하는 운영을 할 때 IMF 직후에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막 중소기업들이 부도나는데 흑자부도 기업들이 있었어요. 그 기업들을 그 노동자들이 인수해서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4년. 근데 그때 이 양반이 대통령 되기 국회의원 시절에도 저를 도와줬고 자문. 그래서 그 양반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도와준 정도가 아니고 백삼타올이라는 청주에 수건 공장이 있습니다. 250년 정도. 수건 공장 요새 한국에서 못 하거든요. 거의 맨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수건 공장. 지금 다 중국이나 중국도 아니고 요새 인도네시아 이런 쪽 다 넘어가는데 99년도 거의 맨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수건 공장이었는데 그 사장은 이제 도망가고 노조가 그걸 인수해서 운영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이 노조가 운영비가 부족하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푸는데 그냥 안 꺼주니까 이 보증을 노무현 의원이 보증을 했어요. 그래서 한 1억 2천만 원 냈어요. 그래서 결국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게 협동조합에 밝은 사람인데 협동조합 기본법 없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상당히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복지 문제 여기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어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런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뭐 제정한다거나 이런 소문은 들으셨죠? 사회적 경제. 근데 유럽에서 이 사회적 경제가 확대되고 사회적 경제를 정부가 지원을 하는 과정은 전체 복지 예산을 줄이는 과정과 같이 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제 복지국가의 복지는 그냥 보편적 복지라고 해요. 이게 뭐 일을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놈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보편적, 그러니까 골고루 똑같은 복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건 돈이 훨씬 많이 들어요. 근데 협동조합은 목마른 사람들이 뭐 하여튼 나서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들은 거기를 지원한다는 것은 거기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복지 예산을 줄이는 과정과 역사적으로 유럽은 복지 예산이 전체 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과정과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가 늘어나는 과정이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됐다. 근데 우리나라는 복지 예산 자체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되게 조심을 하고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넘는다.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복지 예산을 100만큼 늘려야 될 거를 3, 40만큼 늘리려고 이제 꼼수를 부리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만 근데 우리가 뭐 정권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권력을 키워야 권력을 또 진다 한들 전체 복지 예산을 늘리려면 세금을 높여야 되고 거의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거 전에 여하튼 목마른 사람들끼리 자구책으로라도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은 조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것이죠, 사실 따져보면. 그냥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논점이 이제 있을 수 있는 문제. 마지막으로 통일 과정. 통일 과정인데 글쎄 뭐 연방제 통일이 됐든 뭐 흡수 통일이 됐든 뭐 집행 통일이 됐든 아니면 상당기간 그냥 평화 공존이 됐든 어쨌든 뭐든지 할 거 없이 혹은 적화 통일 뭐 여하튼 할 거 없이 그 북한 경제 자체가 시장화되고 있는 과정은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가 그렇고 중국이 그렇고 결국은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북한 경제는 시장화될 거죠. 사회주의적 시장이냐 무슨 시장이 사회주의적 시장이 있고 자본주의적 시장이 있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시장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영업 개인 사업의 비중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 그것들이 활동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두 군데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의 인민공사가 변화되는 과정 그걸 보면 러시아, 소련의 국영기업들이 결국은 이제 주식회사로 바뀌었는데 돈 많은 아주 돈벌이가 잘 되는 가스 회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기업 지배권을 누가 쥐었냐면 깡패들이 줬어요. KG 주식. 그래서 이걸 사실 이걸 견제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한국의 재벌 기업 비슷하게 돼요. 뭐 뻔하거든요. 중국에는 핵심 사업들은 아직 다 국영기업. 국영기업의 경영자들을 당 간부들이 하는데 2세 경영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뭐 그렇게 되면 아마 저기도 마찬가지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막는 과정에서 이제 협동조합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약간 싸우고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농업 분야인데 협동농장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영농으로 바꿀 건데 자영농 비중이 높아지고 그 개인적으로 경작할 수 있는 토지의 비중이 좀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농협을 만드는 거죠. 농협이 무조건 필요해요. 협동농장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었지만 이제 개별적으로 사업자들이 된다. 이러면 농협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북한이 시장화되는 과정에서 특히 농촌 부분에서는 농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의 농협이 굉장히 세거든요. 전 세계에 농협이 없는 나라가 없는데 넘버1, 넘버2 농협이 일본에 있어요. 젠노렌하고 젠교렌 있고 한국의 농협이 넘버3 규모.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시장화, 특히 농촌분공에서의 시장화일 때 역할을 해야 합니다. 수협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신협도 마찬가지예요. 신협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기 그냥 고리대공업자들, 대부업자들 다 지금 막 3%짜리 한 달에 3부 이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 몰려갈 것입니다. 그 주민들이 무슨 신용도가 있겠어요? 근데 신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사실 협동조합의 통일 과정에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북한의 시장화 과정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좀 굵직굵직하게 볼 수 있는 어떤 세 문제 해결에 있어서 협동조합이 기여하는 방식. 너무 오래됐네요. 자, 이상 협동조합이 뭐냐, 어떻게 생겼느냐부터 시작해서 세 문제 해결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게